엄마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났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흘 동안 장례식장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켰고 조문객을 맞았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장례식장 측에서 음식을 제공하지만 그래도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묵국 국물이 식으면 다시 데웠고 과일 접시가 비면 채웠고 술잔이 넘치면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오빠들은 조문객이 올 때만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문객이 빠지면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가 눈을 감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년이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면회를 갔습니다. 기저귀를 직접 갈아드렸고 손발을 닦아드렸으며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앞에서도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들은 그 3년 동안 병원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영숙이 혼자 댔습니다. 시장통 식당을 새벽부터 밤까지 운영하며 번 돈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18살 때부터 시작한 그 식당은 이제 완전히 영숙의 두 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려오는 3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영숙은 단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번 돈은 병원비로 나갔고 남은 돈은 집 수리비로 나갔으며 그래도 남으면 명절에 오빠네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데 썼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화장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낙골당에 엄마를 모시고 돌아온 그 길로 오빠들은 장례식장 부속 식당 한켠 테이블에 영숙을 앉혔습니다. 조문객도 다 빠지고 직원들도 정리를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 국화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자리였습니다. 큰오빠 영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 식충이 같은 년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문객이 없으니 굳이 크게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낮음이 오히려 더 싸늘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치매 고친다고 내가 요양병원비로 날린 돈이 얼마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엄마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이야. 그 집이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는 줄 알아? 결국 다 우리 재산이라고. 둘째 오빠 영수가 팔짱을 낀 채 거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목소리는 더 낮았습니다. 그 낮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30년 넘게 엄마 가게 자리에 붙어서 살았으면 이제 됐잖아. 권리금은 우리가 정리해야겠어. 넌 그냥 직원이었던 거지. 주인이 아니잖아.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3년 동안 병원비를 혼자 댄 것, 매주 면회를 간 것, 그 식당이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새벽마다 혼자 불을 켠 것, 그 말들이 목 안에서 엉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올케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장례 기간 내내 옆에 두었던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이 30년째 식당에서 두르던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장례식 오기 전날 가게 마감을 하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천이 여러 군데 헤어지고 기름때가 켜켜이 베어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처음 식당에 나오던 날 엄마가 직접 둘러준 그 앞치마였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손에 들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꼴이 뭐야? 왜 이런 걸 들고 다녀? 창피하게. 그리고 그것을 영숙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낡은 앞치마가 영숙의 어깨를 덮쳤다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와 김치 국물이 배고 수백 번을 빨아 천이 얇아지도록 다른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앞치마였습니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 오빠들 명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5시에 가게 불을 켰습니다. 엄마가 처음 둘러준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앞치마가 없는 영숙의 하루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개만도 못한 식충이가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야. 영숙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흘러내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창피하다고 해도 누가 얼굴에 던져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를 지나 출입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국화 냄새가 복도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냄새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우산도 없이 그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자동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빗속에 서서 영숙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손 안에 쥔 앞치마의 감촉만 느꼈습니다. 헤어지고 기름때 배고 낡은 그러나 자기 것인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고 젖은 손등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일해온 식당도 오빠들이 손을 뻗는 순간 이미 남의 것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는 카드 한 장과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밤 잘 곳도 내일 먹을 것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밀려왔습니다. 치매가 깊어진 마지막 몇 년 동안 엄마는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쳐도 낯선 사람을 보듯 했습니다. 그래도 영숙이 손을 잡으면 꼭 쥐어주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손은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숙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할 무렵 손가방 안에서 묵직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영숙이 엄마 방을 혼자 정리하다가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이불 더미 뒤에서 발견한 나무 함이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살아생전 그 함에 대해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거 절대 열지 마라. 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 말투가 너무도 진지해서 영숙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손가방에서 함을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녹이 잔뜩 슬어 있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자 뻑뻑하게 버티다가 이내 스르르 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열렸습니다. 함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고 낡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세월의 발에 거의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옷깃 안쪽에 바느질로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이 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었습니다. 서윤아, 이 엄마를 용서해라. 영숙은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두툼한 통장 뭉치였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표지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영숙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12개였습니다. 제2위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통장을 펼쳤습니다. 또 그 다음 것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수십 년에 걸쳐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영숙의 이름으로 저축해온 돈이었습니다. 식당 수익에서 조금씩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쌓인 돈이었습니다. 합산하면 영숙이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3번째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지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했습니다. 글씨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마른 자국이었습니다. 영숙은 빗속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늦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죽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겁쟁이라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안하다. 영숙은 숨을 참은 채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내 뱃속에서 난 아이가 아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성그룹의 창업주 이성민 회장이다. 그분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분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제발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아무도 모르게 키워달라고. 그분은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 유언으로 너를 위한 돈을 신탁으로 남겨두셨다. 30년 후에 내 것이 된다고 했다. 그 열쇠가 이 함 안에 있다. 편지 뒤쪽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영길이와 영수가 언젠가 내 정체를 알면 해칠까봐 나는 일부러 너를 구박하며 키웠다. 파출부 자식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처럼 키운 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엄마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 영숙아.
아니, 서윤아. 내 진짜 이름은 이서윤이다. 편지가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지막 문장만 눈앞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빗소리 속에서 손에 편지를 꼭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살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색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정말로 편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영숙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치매가 깊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잘못 기억하고 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전부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12개의 통장은 분명히 영숙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십 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영숙의 이름으로 저축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숙은 그 나무함을 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자 영숙은 편지에 적힌 강남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강남에 내려 골목을 걸으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건물은 간판이 없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은행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처럼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영숙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숙은 머뭇거리다가 금색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숙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영숙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 묵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기다림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 두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태윤입니다. 고 이성민 회장님의 최측근으로 일했고 현재 대성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있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도 그 얼굴도 처음이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은 영숙에게 맞은편 소파에 앉기를 권했고 자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목 뒤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의 목 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영숙의 목 뒤에는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세 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이 그저 점인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살아계셨어. 살아계셨어. 영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아직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윤은 한참이 지나서야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은 뒤 두꺼운 파일을 꺼내 영숙 앞에 펼쳤습니다. 이성민 회장님께서 생전에 설정해 두신 신탁 자산 관련 서류입니다. 따님이 30이 되는 해로부터 자산 전체가 따님께 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영숙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5천억 원 규모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읽었지만 곧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의 유언대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돈보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게 더 알고 싶습니다. 저를 구박하면서 키우면서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다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부터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강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더 이상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언제 그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영숙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태윤 변호사와 마주 앉아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전의 일들, 친부 이성민 회장이 남긴 것들, 그리고 지금 영숙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강태윤은 모든 법적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탁 자산 승계 서류도, 영숙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도,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준비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요. 강태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저녁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오빠 영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빠, 나야. 엄마 방 정리하다가 뭔가 찾은 것 같아. 엄마가 숨겨둔 것 같은데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더라. 오빠도 와서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영길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데? 돈이야? 영숙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땅 문서 같기도 하고, 금괴 묻어둔 곳이라고 편지에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빠, 나 솔직히 말할게. 뭔데? 장례식 날 일이 너무 상처였어. 엄마 제삿날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것도 엄마 영정 앞에서. 나 그거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영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래, 그날은 좀 심했지. 그런데 그것도 다 내가 먼저. 오빠,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찾은 것들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 오빠 목도 있어. 대신 나한테 그동안 한 짓 진심으로 사과해줘. 무릎 꿇고 빌면 내가 공평하게 할게. 그게 조건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수한테도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사겨온 감정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영길과 영수 그리고 올케 둘까지 네 사람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어색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영수는 형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자신이 손해볼까봐 더 낮게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올케들도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이 무릎을 꿇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차갑고 또렷한 정신뿐이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은 짧게 말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하나 할게. 내가 찾은 땅 문서, 엄마 편지에 적힌 위치에 실제로 있는 거 확인했어. 그 땅 근처에 지금 개발 호재가 있대. 지금 옆 땅을 조금만 추가로 사두면 나중에 몇 배는 남는다고 하더라. 내 쪽에서 아는 분이 소개해줬는데 믿을 만한 분이야. 영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영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남는다고? 확실하진 않은데 최소 3배는 본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빠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야. 나는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탐욕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영길은 그 자리에서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적금을 깨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올케 미라는 친정 어머니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진짜 목적은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들이 투자하겠다고 한 땅은 사실
영숙의 친부 재단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강태훈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무엇을 지을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지 오빠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돈은 영숙이 설계해둔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쏟아붓는 것조차 영숙은 막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언제 입금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강태훈 변호사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오빠들이 돌아가고 난 뒤 영숙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미란이 얼굴에 던졌던 그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흐릿해질 때마다 그것을 꺼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고 돈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였습니다. 파티는 성대했습니다. 영길은 투자가 대박 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입금을 마친 날부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인들에게 슬쩍슬쩍 자랑했습니다. 좋은 정보 잡았다고, 이번엔 진짜라고.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넣은 돈이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두 오빠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수익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걸린다고. 영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영숙은 똑같이 답했습니다. 곧 된다고.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영길이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투자 수익이 곧 들어올 것을 미리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양복을 새로 맞췄고 시계를 바꿨습니다. 올케 미라는 미용실을 다녀왔고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영수도 아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4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아직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롱코트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정리했고 구두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시선을 흔들지 않고 걸어오는 그 모습은 이 공간에 있는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길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영수가? 그 여자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영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파티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켰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샴페인 잔들 사이에 놓인 낡고 해진 앞치마가 이 공간의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해?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홀 안의 모든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장례식 날 내 얼굴에 던진 거야. 냄새난다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미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너희 뒤처리하며 산 증거입니다. 새벽에 가게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엄마 병원비 혼자 내고 면회 혼자 다니고 이 앞치마 입고 한 일들이에요. 영숙은 천천히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게 냄새난다고 했지. 이런 거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 영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영숙아, 지금 이게 무슨... 오빠. 영숙이 짧게 잘랐습니다. 영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 땅 있잖아.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말해줄게. 영숙은 강태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친부 재단 소유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너희가 스스로 돈을 넣은 거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보를 줬고 너희가 판단해서 넣은 거잖아. 영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 영숙이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오빠, 내가 강요했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내가 옆에 있었어? 오빠가 대출 받을 때 내가 대출 신청서 써줬어? 영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엄마한테 한 짓도 다 알고 있어요. 요양병원 처방 기록, 오빠들이 병원 다녀간 날짜, 그 뒤로 엄마 약이 바뀐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에 앞치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너희가 끼고 살아야 합니다. 밑바닥에서 뭔가를 일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너희가 배울 차례입니다. 파티의 음악이 멈춘 것은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샴페인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영길은 자리에 주저앉았고 영수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을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시선을 흔들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장통 아줌마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걸음으로 걷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영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긁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파티장에서 돌아간 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야, 영숙아.
어제 일은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투자금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영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던 일.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장례식 날 제사상을 걷어차고 고무장갑을 얼굴에 던지고 30년을 일한 식당을 빼앗겠다고 한 것. 엄마 요양병원 처방을 몰래 바꾼 것을,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오빠,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없던 일은 없어. 있었던 일은 있었던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2시간 뒤 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두고 봐. 영숙은 그 문자를 강태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강태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숙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최 씨였습니다. 3년 동안 영숙이 매주 면회를 다니며 쌓아온 인연이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직원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명절에는 작은 선물도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영숙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표현하는 것. 최 씨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파티 사건이 있고 나흘 뒤였습니다.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래 망설였는데 영숙 씨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최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영숙이 처음 엄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때였습니다. 입원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오빠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니에게 처방되던 인지 기능 개선제가 조용히 다른 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저렴한 약으로. 그런데 비용 청구는 기존 약 기준 그대로 나갔습니다. 차액이 현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일이 커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 치매 환자한테 중요한 약이거든요. 그걸 바꾸면 증상이 빨리 나빠져요. 어머니가 그 뒤로 급격히 안 좋아지셨잖아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3년의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원할 때만 해도 엄마는 영숙을 알아봤습니다. 가끔은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입원 2달이 지나면서 갑자기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치매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강태윤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요양병원 처방 기록 열람을 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자 약 변경 시점과 오빠들이 병원을 방문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뒤였지만 처방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강태윤은 형사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노인 방임 혐의까지 3가지였습니다. 영길과 영수가 엄마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내역, 영숙이 벌어온 식당 수익을 가로채려 한 정황, 요양병원 처방 조작 의혹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던 날 영숙이 소유한 미디어 채널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영길과 영수의 얼굴 사진과 함께 치매를 앓던 모친의 약을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요양병원 처방 기록 사본, 오빠들의 병원 방문 기록, 약 변경 전후 어머니의 상태 변화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영숙이 직접 쓴 한 문장이 실렸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오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 홀로 부모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댓글에 썼습니다. 영숙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이미 투자 실패로 대부분 날아간 뒤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영수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미라는 친정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원에서 두 오빠는 서로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형이 먼저 했다. 나는 몰랐다. 동생이 알아서 한 거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영숙의 채널을 통해 다시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직접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냈습니다. 피해자란에 고 박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던 날 저녁 강태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실형입니다. 영숙은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매달려 있던 무거운 것이 마침내 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은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시장통 골목에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빗자루로 앞을 쓸며 골목을 정리합니다. 생선 냄새, 나물 냄새, 국물 냄새가 섞여 퍼지고 있습니다. 영숙이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엄마와 함께 웃었고 그 냄새 속에서 혼자 울었으며 그 냄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영숙은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30년을 일한 식당 자리입니다. 오빠들이 권리금을 가로채겠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막바지입니다. 인부들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새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간판 글씨체는 영숙이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강태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공간입니다. 이서윤 씨의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강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신탁 자산의 일부를 이 공간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식당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람,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름은 길게 짓지 않았습니다. 인생 이막 지원센터. 엄마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이 골목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개소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영숙이 밥을 차려준 단골들이 왔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으며 영숙이 이름조차 모르는 동네 어르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 때부터 이 식당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어느새 중년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서윤? 이게 누구야? 영숙은 앞치마를 매며 웃었습니다. 저요. 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영숙도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이 골목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내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이 지나서야 영숙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안쪽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영숙이 따로 꾸며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20대의 엄마가 이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 태어나기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함 속에서 나온 것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액자였습니다. 낡고 해진 앞치마가 액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미란이 영숙 얼굴에 던졌던 그 앞치마입니다. 영숙이 버스 정류장에서, 빗속에서, 오빠들 앞에서, 파티장에서 끝까지 손에 쥐고 다녔던 그것입니다. 액자 아래 작은 종이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영숙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엄마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서서 함께 골목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손이 그리웠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꼭 쥐어주던 그 손이 말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가슴 안에 번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 속에, 이 골목 안에, 이 낡은 앞치마 안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짧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길과 영수가 교도소로 이송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영숙의 오늘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서윤 인생 이막 지원센터.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시선을 흔들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장통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파출부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이서윤이었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뒤로 간판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엄마가 30년을 일한 자리에서
영숙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불빛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